75년에 어쩌면 쫓겨났으니까 그럼 한 6년? 만으로는 한 6년 정도 됐겠고 뭐 우리네 셈법으로 보면 한 7년 했나? 그쯤 했을 거예요. 취재는 안 했고 그때 그런 부서 있지 않았고 그때는 그냥 말하자면 일반 국민으로서 또는 유권자로서의 태도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또는 뭐 특별한 어떤 그 행동을 하거나 그런 그 무슨 운동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때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강했던 선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대중 후보라는 정치인이 대중적으로 또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떠오르던 그런 시점이었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았고 또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가 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은 높았고 특히 김대중 후보의 그 정열적인 그 다이나믹한 그런 선거운동과 그 가슴에 와닿는 그 시국관, 정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김대중 후보 쪽으로 관심이 많이 흘렀고 지지도도 높았던 그런 선거였죠. 그때만 해도 부정선거라는 것이 워낙 뿌리가 깊었고 또 거기에 대한 체념이라고 그럴까? 어차피 또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불안이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워낙 국민들이 열기가 뜨겁고 지지가 높았으니까 그런 그 기대감이 전혀 없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였죠. 글쎄, 뭐 그때 어떻게 특별한 마음을 가졌다는 기억은 별로 없지만은 충격이었지. 그리고 정치적 암살이라고 하는 것을 해방 후사에 있어서 많이 겪었지만은 내가 커서 이런 그 끔찍한 그런 그 참극을 몸소 이렇게 겪는다고 그럴까? 이런 것을 내 현실로서 목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악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얼핏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동아투이의 투쟁을 뭐 운동사적인 입장이라든가 민주화 과정으로서 입장은 내가 뭐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내 개인사적으로는 가족의 생계가 있는데 한마디로 무모했죠. 그런 관점에서 따지면은 아무런 대책 마련이 없이 그냥 운동으로 뛰어들었고 가족의 생활 문제는 염두에도 없었고 있어봤자 무슨 다른 수도 별로 없기는 했지만은 그냥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모하다면 무모했고 미련하다면 미련했고 참 슬기나 계획은 없었던 행동이었지.
이부영 씨, 성유보 씨, 그때 우리들 사이에선 제일 막내였지만 정현주 씨, 전 KBS 사장, 김종철 씨, 뭐 꽤 많은 분들이 계셨죠. 장윤환 씨, 선배로서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그때 우리 인구가 그때가 132명이던가 그분들이 전부 동아투입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언론계로서는 일종의 학살이었지. 한국 언론사에 있어서는 큰 비극이었고, 또 그렇게 젊은 기자들이 뛰어나와서 모든 것을 팽개치고 싸웠다고 하는 것은 그 싸움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 언론사의 빛나는 업적이라고 할까? 업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빛나는 행동의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동아일보 광고 탄압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동아일보가 그때가 유신 정부 시절이지. 유신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고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가니까 언론 운영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를 탄압을 해서 신문의 광고 게재가 일체 끊어져 버렸어요. 그 광고 탄압에 대해서 격려 광고들, 개인들이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지. 이제 그런 것이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특히 기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모였고,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분명히 드러났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독재 권력의 횡포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뭐 당연히 지배적이었고 분노를 촉발시켰고 그랬어요. 조선일보도 나왔죠. 거기 우리처럼 동아일보처럼 많지는 않았지만은 거기도 꽤 많이 30몇 명이었던가 그 피해를 봤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족의 문제, 생계의 문제, 또 나의 삶에 대한 문제, 또 좀 더 크게는 한국의 정치 문제라든가 국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의 현실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던 시기였으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닥치는 대로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출판사에 가서 조금 뭐 교정도 보고 하면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번역도 좀 하고 그리고 무슨 어떤 그 출판사를 남의 그 돈으로 출판사를 조금 경영해 보기도 하고, 잡다한 여러 가지 행로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늘 가족들한테 미안한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애들이 막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했던 애였고 그런 시절이었고, 집의 가정 형편이라는 것도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무슨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아내한테 미안하고, 애들 그 어렸을 때의 그 애들을 참 내가 방치하다시피 했다라는 그런 그 자괴감도 가끔 들고 그래요. 뭐 요즘은 애들이 다 잘들 자기들 삶을 여기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런 그 개인적인 문제의식, 개인적인 그 어려움 이런 것은 항상 있었던 거죠. 그때는 뭐
그때도 정치권에 우리 들어가지는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말하자면 야당 쪽을 응원하고 했죠. 그러나 그때도 그런 그 야당 집회를 성원하고 야당을 지지하고 했지만은 그 당시 그 야당의 모습이 운동권, 민주화 운동 세력의 주장과 그 행동에 꼭 맞지는 않았어요. 좀 부족했어요. 적어도 그 당시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거나 무슨 선거에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외곽에서 어쨌든 이런 그 말하자면 내란 세력인데 그것들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은 했지만은 그 당시 제도권 정당에 대한 신임은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 그리고 운동권의 어떤 방향과 가치관하고도 별로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은 하되 우리가 이렇게 개입은 별로 하지 않았댔어요. 예, 그 대목이 제야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제도권 정당과 결합을 하는 과정의 시발점이기도 했는데 지하에서는 많은 분들이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고 또 그런 의견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기도 했고 또 부분적으로는 김영삼 그 당시 후보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운동권으로 봐서는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적 충돌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있었다고 봐야죠. 물론 하나가 나가면 유리하지 당연히 그거야 뭐 논의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김대중 후보 쪽을 지지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양 후보가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불평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도 단일화는 했으면 좋겠는데 단일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김대중 그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흐름은 좀 있었죠. 김대중 후보로서 평생 정치 생활에서 가장 아픈 대목이 하나일 거예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패배했고 그것이 양김 씨의 분열이 큰 이유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회환과 반성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었죠. 김대중 후보로서는 늘 가슴에 걸리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13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앞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패배 책임론이 김대중 후보 쪽에 더 무겁게 압력이 가해지던 시기였기도 했고 그 당시 김대중 그 총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정치적 갈림길에 있었다고 할 수 있었죠. 분위기가. 그 당시 평민당 사정도 그렇고 내부 사정도 역시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제야 세력들 민주화 세력들 내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이 민주화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자격이 있고 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깔려 있었어요. 특히
특히 기독교 개신 세력 쪽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정책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 평민당이 매우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평민당도 다시 살려내야 한다.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운동권에서도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가야 하며 어떤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분분했어요. 그 내부적으로는 무슨 상당히 갈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그때 이제 민통련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민주통일연합회라는 데, 민통련에 있었고, 많은 운동권 인사들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지금 가라앉는 보트인데, 이 민주당을 살려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김대중을 살려내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민주화와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하나의 기둥을 잃는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김대중 그 당시 총재는 정치적인 뜻이 우리 제야 세력과 비슷하다. 그 정치적 의지와 철학이. 그래서 이걸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민당을 강화시켜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 곧 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려내야 한다. 그런 입장들에서 제도권 정당으로의 가입이라고 그럴까? 제도권 정당으로의 진출, 이런 것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나중에 평민련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문동환 박사, 박영숙 그 여사, 그리고 우리 그룹에서는 나와 이해찬, 나중에 장영달 의원, 이길재 의원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분이 계셨는데, 박성무 의원도 그때 박성무원이 들어왔던가? 자세히 모르겠네. 그러고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때 거기에 98명인가가 행동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야 내부에서 특히 이제 민통련을 중심으로 한 제야 세력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결과 나중에는 세파가 생겼던 거 아니에요? 평민당으로 입당한 그룹,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 그리고 백교환 씨를 그룹했던 그룹. 나는 김대중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선 인물론으로만 본다고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서나 역사적으로 군사 독재와 싸워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또는 전취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은 항상 정치적 행로가 정해져 있었다. 암살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을 가거나, 외국에 추방되거나, 이런 길이 항상 민주화 지도자들의 운명이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인물이 누가 있느냐. 아니, 김대중 총재 한 사람밖에 없잖느냐.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운 인물. 그런 지도자는 정치인으로서는 김대중밖에 없다. 그러니 그를 지지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지론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또 그 김대중 후보가 갖는 철학도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분야에서도 상당 부분 구태를 벗어나 있었고 딱히 진보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은 진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김대중 총재를 정치인으로서 살려야 한다. 그러려면은 평민당이 선거에 이겨야 한다. 또 그러고 그때 평민당이 마지막은 침몰 직전에 보트였으니까 평민당 쪽에 인물 공급을 해야 한다. 또 마지막은 힘을 공급을 해야 한다. 그 힘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평민당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입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 토론을 치열하게 거쳐서 입당했어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민심에 영향했지만 제야 세력이 결합한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또 그렇게도 평가를 했고 이른바 황색 깃발이 이제 좀 휩쓸었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었고 김대중 그 당시 총재가 침몰 직전에 정치적인 침몰 직전에 화려하게 재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죠. 거기에 평민연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나는 믿어요. 카리스마는 말할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제야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그룹들에게는 김대중 대통령이 걸어온 삶의 과정, 그리고 투쟁 경력,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깊이 박혀 있었고, 말하자면 그냥 일반적인 뭐 정치학자들이나 정치 평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냥 뭐 그분들이 무슨 무슨 총재 중심주의, 뭐 1인 정당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야당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극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뭐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것이 일부 특정 독재 세력만이 아니라 일반화가 되다시피 돼 있었거든. 근데 그 어려움을 뚫고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을 끌고 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정책 상황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 태도는 정말 어찌 보면 초인적인 데가 있었어요. 그래도 힘든 것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니까 그런 대로 이렇게 견뎌냈고 또 당직을 맡았었기 때문에 또 그 일도 열심히 하고 어찌 보면 제야운동 시절에 힘들었던 것보다 뭐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나았죠. 이렇게 한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그래서 그냥
의뢰이 내 일이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견뎌내고 살았어요. 역사에 대한 배신감이었지. 그런 식으로 합당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특히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 총재였지. 그분이 그쪽과 하나가 되어서 정당판을 새로 맞으면 새로 짜버린 거 아니냐고. 우리 맞아 제야적 시각에서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을 변절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그 반역사 세력에 투항했다까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참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었죠. 분노도 컸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3당 합당이 우리들의 의지를 꺾거나 앞날에 대한 그 희망을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다고 생각해요. 하도 우리가 참담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걸 보면서도 무슨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때가 조선 의원이 됐으니까 어쨌든 부정선거를 뚫고 선거가 됐으니까 가벼가 없을 수는 없죠. 그래도 그게 그렇게 무슨 뭐 환호 작약한다든가 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무덤덤했어요. 됐구나. 이런 생각이었지 뭐 그렇게 그냥 뛰어오르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당이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정주영 씨 당, 국민당이었던가? 그 당이 야당으로 있으면서 말하자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국회 그 상임위원장 선거, 상임위원장 임명 이런 문제들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국민당이 야로서 야 쪽 입장에 있으면서 그 여당을 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당은 김영삼 당이었지. 당은 상임위원장을 자기네들이 독점하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 그래서 이쪽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게 이 정주영 씨의 국민당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니까는 여당하고 쪽으로 이렇게 태도를 바꿔버렸어요. 여당 지지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평민당이 말하자면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렸지. 당 내부도 그렇고 당 외부적인 상황은 그렇고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선거를 뒤집으면서 그것이 꽤 그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갖고 국민당의 그 정주영 대표가 국회 등원을 하려고 했던 방침을 다시 철회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지고 그런 등 나로서는 꽤 의미 있는 당선이었어요. 당선 효과라고 그럴까? 뭐 내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막막했죠. 그리고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야 민주 세력과 제도권의 정치 세력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승리를 해보고자 했던 우리들의 꿈이 뭐 무산되었다고 하면 너무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멀어져 버리고 좀 암담해진 건 사실이었거든. 우울했었죠 모두. 그러나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뭐좀 철이 없었다고 그럴까 정치를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슨 뭐
김대중 그 당시 총재나 우리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 정치적 우리들에게 소신 뭐 이런 것에 대한 후회나 자괴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나아간다. 뭐좀 그렇게 정리하면은 이것도 한 역사의 과정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기택 대표를 대안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김대중 총재도 그런 식으로 조금 그 뜻을 굳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이기택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자세나 태도나 활동은, 행동은 김대중 총재하고는 많이 달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에 가졌던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대, 신뢰 이런 것과는 성격이 좀 달랐던 것이 있고,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 총재에 대한 막연한 믿음 같은 것도 있었고, 그것이 그냥 그때 우리가 새로운 세력과 결합이라고 그럴까?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 김대중 총재와 단절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늘 같이 있었던 것이고, 이 당은, 이 대표는, 이 당의 배우는 역시 김대중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무언중에 우리 내부에 깔려 있었다고 봐야죠. 같이 갔었어요. 영국 가실 때. 김대중 총재 본인은 참 착잡하셨을 텐데, 나는 그 양반이 거기 계시면서 원래 독서광이시니까 책도 좀 읽고 좀 쉬시고 하는 것이 괜찮겠다 싶기도 했고, 또 그분이 정치를 정말로 은퇴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막연하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총재였어요, 우리한테는. 어쨌든 그 김대중 총재의 통일론은 상당히 신선했고, 또 현실적인 가능성도 있었고, 또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도 유럽 같은 데서도 지지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통일 문제라고 그러면 당연히 DJ이지, 다른 세력들의 통일론 같은 것은 믿지도 않았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믿는다 안 믿는다 보다도 통일론 자체로서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 대통령의 통일론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 지지를 하고 있었죠. 그 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김대중 총재로서는 이제 안 된다. 더 이상 대통령 당선 가망성은 없다. 그런 생각이 꽤 있었고, 또 그것이 기존의 그 올드 멤버들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새로이 정치권에 들어온 재야 출신 젊은 사람들, 그 당시로서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지난 대선 패배의 김대중 총재 책임론 같은 것을 내세우면서 당을 새로이 바꿔야 한다. DJ 중심으로만 가는 당은 안 된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그런 혼돈을 불러왔던 것도 사실이고, 김대중 총재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냐, 또는 어찌 해야 할 것이냐 가지고 상당한 고민을 했었죠. 그러면서도
신당 창당 쪽으로 뜻을 강하게 가졌어요. 그 밑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 내가 다 말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김대중 총재를 흔드는 그런 세력과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김대중 중심의 신당 창당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제야 세력이 당시 평민당에 입당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겠다,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었고,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을 내세워서 민주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입당을 했다. 그런데 김대중 없는 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저쪽에서는 김대중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지만은 우리는 김대중을 대신할 인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김대중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그의 행적이나 철학으로 봐서 이분을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어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입당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겠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그 기본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총재를 배제하는 정당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화를 요구하고 민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 그래서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김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 아주 성공적인 인재 영입이었고, 또 국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또 실제로 필요한 일들이었거든. 우리가 입당했을 때는 우리는 맞으면 제야의 활동가들, 어찌 보면 투사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입당을 했는데, 그 이후는 저음때 생각은 우리와 같으면서도 제도권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면 전문 인력들인데, 그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제2의 파도로서 이제 대거 입당한 거 아니에요? 많이 입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이 보다 더 전문화되고, 보다 더 외연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 그것은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어요. 전체를 말하기는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가 IMF 말하자면 재난 시절 아니냐고. 그래서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국민들의 삶이 한치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때였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국난을 당해가지고 이 국난을 헤쳐갈 인물이 누구냐? DJ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게 됐어요. 말하자면 그동안 DJ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과 모략과 거부감, 이런 것들이 국난이라는 위기 앞에서 해소되거나 아니면 물밑으로 가라앉거나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는 또 이런 상황에서 DJ를 당선시켜서 이런 난제를 극복해 나가자. 참 열심히도 뛰었고, 또 국민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나는 이제 주로 홍보 쪽 이런 쪽에서 이제 여론 담당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필사적으로들 모두 운동들하고 달려갔었어요. 결과도 한국사를 바꾸는, 한국 정치사의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쾌거를 이루겠죠. 내가 마지막으로 그 당시 김대중 후보한테 여론조사 보고를 한 것이 전날 저녁이었는데 그때 나타난 수치로는 우리가 0.5% 이긴다는 걸로 나왔더라고. 그 전까지 그렇게 꼭 이긴다라는 그 수치가 별로 없었는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0.3%가 그 수치는 확실치가 않아요, 내가 지금. 그래서 그걸 들고 한밤에 주무시고 있는 그 양반을 깨서 그 보고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분은 그저 덤덤하게 들으시더라고. 속으로는 승리를 예감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결과는 좀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되었던 것이지. 그 당선됐을 때의 그 당선 그 가능성에 대한 결과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당선됐을 때의 느낌이라는 것은 무슨 뛸 듯이 기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이게 현실감이 별로 없는 거야. 좀 멍하니 있으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이 펄펄 뛰듯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고는 침착하게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겉으로 침착하지 속으로 침착했겠어요? 속으로는 마음감이 교차했지. 이제 됐구나. 그런 생각이었지.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별로 이렇게 흥분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하신 법은 없어요. 설사 마음속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셔요. 화가 날 때는 물론 화도 내시는 분인데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슨 이렇게 심한 반응을 안 하시고 항상 조금은 담담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상당히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던 분이어서 당선된 그 순간은 내가 보지를 못했지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통합혁명이 개혁을 주장한 이래 개혁 세력이 한국의 정권을 담당한 최초의 일이었어요.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중이 중심이 된, 말하자면 선거를 통해서든 선거를 통해서가 그 주요 요인이 되겠지만은 그런 정권을 장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은 내란의 역사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박정희 세력의 내란, 전두환 세력의 내란, 박근혜 정권에서는 박근혜는 아니었지만 그 밑에 무슨 장군인가가 내란을 음모하다가 외국으로 도피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윤석열이 내란. 우리는 내란 속에서 살아왔다고. 그런 맞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이 민주적 방식을 통한 민주주의 대통령이 된 이후로도 지금 내란의 씨앗은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것은 대통령 당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고 한국사를 그 흐름을 바꾸는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공은 IMF의 조기 졸업이지 말하자면 그 IMF를 그런 사태를 이렇게 빨리 해결한 나라가 없었대요 그동안에. 나도 IMF 세계사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국가 위기를 국가 부도 위기 아니야. 그걸 그 몇 년 내에 해결했다는 것은 대단한 역량이었고 그 외에 남북 관계 특히 평양 방문 같은 것은 눈물 나는 일이었지 우리로서는. 그 남북 관계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남쪽의 대통령이 북쪽의 위원장이었던가 을 만나서 악수하고 온다라는 것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곧 우리 민족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과 흥분 이런 것이 있었고 기초생활보장을 이루어냈을 때는 그 자랑, 그 자부심을 느꼈어요. 아, 우리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복지적으로 해결해 나가는구나.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 그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감동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외에도 무슨 인터넷 망 까는 거라든가 무슨 그 한일 관계를 풀어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일본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잖아.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뭐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IMF 문제하고 그로 인한 먼저 말하자면 민주화였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IMF 사태를 해결했다. 남북 지도자가 만나서 통일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문제는 그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감격 그 자체였지. 정부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냥 정부에는 들어간 것이 없고 무슨 위원회 같은 데서는 조금씩 활동했지만은 그런 정부 활동은 안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나는 정부에 무슨 입각하겠다거나 무슨 장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나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또 그런 행정 능력이 없었던 모양이지 뭐.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 뭐 참 기억은 별로 안 나는데 단 한 가지를 말하라고 그러면은 개혁에 대한 우리의 의지나 그 희망이 요구가 그렇게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우리 국내 뭐 정치 상황이라 할까? 사회상을 깊이 이해 못한 측면도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는 좀 발빠르고 적극적인 개혁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김대중 정부는 개혁을 위한 정권이다. 개혁 정권이다. 이런 생각이 은근히 밑에 깔려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뭐 욕심껏이라고 그럴까?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무슨 온노비 사건 같은 것은 나는 지금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그런 부풀린 일들이 꽤 있었고 뭐 집안일도 좀 우리를 좀 우울하게 했던 건 사실이고 또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김대중 정권에 대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말하자면 저항 이런 것이 이게 드러난 거란 말이죠. 수구 보수 세력들의 상당히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그런 소신 있는 그런
국정을 지원하자. 그런 결의도 꽤 깊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랬죠. 근데 무슨 의도적으로 무슨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그 다음 정권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주장은 뭐 주장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게 무슨 실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그 노무현 정권이 탄생해서 계속 그 개혁 정권을 계속 이어가게 한 그 결과는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대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 이러한 그 업적이 우리 맞으면 민주화 세력들 또는 그 민주당 세력들에 대한 신뢰를 또 기대를 국민들 속에서 불러일으켰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노무현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지는 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김대중 정권이 맞으면 민주정권으로서의 효시였다고 그런다면은 반드시 그 역사는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가지고는 발전이나 개혁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연속적인 집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나는 처음부터 노무현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 지지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눌린 자들 또는 없는 자들,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러한 모순을, 사회적 모순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 신념, 의지, 이런 것은 내가 꽤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김대중 총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었고 입장이 확실했고, 그래서 난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환호자격이었어요. 어려웠거든. 그 과정이 당 내외로 어려웠어요. 아니, 오히려 당 내가 더 어려웠다고 할까? 당 내부에 노무현 후보가 저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파들이 좀 있었고, 또 심지어는 현대그룹 정몽주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조금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합시키기가 좀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그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노무현이라고 하는 영남 인사로서 그것도 개혁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인물이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존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낯선 것이었고, 기존 당원뿐만 아니라 기존 세력으로서는 좀 낯선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융합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뚫고 노무현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근데 아이러니하지만은 노무현 후보가 되는 계기가 광주에서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다면 아이러니하지만은 그 호남 유권자들의 위대함은 역시 위대함이에요. 그동안에 무슨 지역 차별이니 또는 뭐 정책 탄압이니 이런 모든 것을 겪었으면서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또는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 가리지 않고 노무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역사를 끌고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판단이었고 지금도 평가해야 해요. 인수위원회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예요. 가서 인수위원장을 맡았는데 가서 보니까는 인수위원회 예산도 한 푼도 없고 인수위원회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있고 인수위원회다운 인수위원회를 김대중 정권 때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떤 뭐 규범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저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 저기하게 그냥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그랬어요. 인수위원회가 의혹은 있었지만은 경험도 없고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것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비용도 전혀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하면은 학고박 인수위원회였지. 학고박이란 말은 일본 말인가? 판잣집 인수위원회인가? 아주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솔직한 성격이잖아요. 어떤 의견이 있으면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속 깊은 또 따뜻한 면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뭐 일이라고 했자 인수위원장 좀 한 것 외에는 달리 정부에서는 또 일 안 했으니까 그런 과정이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내 생각에는 지방 분권 사업이라고 그럴까? 지방으로 주요 기관들 전부 이전한 그 정책은 나는 탁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은 하기 쉬워도 무슨 지역 분산 같은 것을 말은 하기는 쉬워도 엄청난 반대가 있는 건데 결국 기득권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는 건데 그런 그 정책을 두고 그래서 이렇게 지방 이전을 과감하게 서둘러서 지금 광주도 나주 한전 이전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런 사업은 생각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 실천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냈고 뭐 그 외에도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을 가서 또 김정일을 만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은 민주정권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 의지나 결과가 뛰어났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죠. 저쪽 세력에 대통령이 특히 우리 이쪽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국회에 있으면서 국회 의사당에서 국회 경위들까지 불러들여서 강제 이렇게 해산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붙잡혀가면서 이렇게 몸을 경위들이 와서 양쪽 팔을 꽉 붙잡고 이렇게 나를 땜에 가다시피 했는데 그러면서 참 아우성 치던 모습이 지금도 선한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는 새로운 정치라는 것이 아무리 대의가 옳다 하더라도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인데 그것이 또 무슨 부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리고 격렬하게 저항을 했죠.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지금도 가끔 기억나는 것은 지금은 전쟁 중이지만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일인데 거기서 가보니까는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나라들, 아주 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우선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독립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서 살던 고려인들이 그 일대에서 살던, 맞으면 스탄 붙은 나라들에서 살던 고려인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새로이 독립된 나라들이 민족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고려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다고. 그 고려인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려인들이 유랑을 하다시피 했다고요. 이 나라 저 나라로. 뭐 국적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또 그런 그 인원이 상당히 모였어요. 우크라이나가 비교적 땅도 넓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배타적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5천여 명이던가가 들어왔는데 거긴 전부 다 무국적자들이라고. 쫓겨나가지고 고려인으로서 어떤 나라에 살다가 거기서 쫓겨났고 그 국적을 인정을 안 하니까 무국적자들이랬다고. 그래서 모여서 어떤 그런 이제 평원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밭이라고 그럴까, 그런 데서 모여서 살았는데 국적이 없으니까 그 나라 우크라이나 나라의 국민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도 못 가고 온 것은 물론이고 도둑을 맞거나 무슨 강도를 당해도 호소를 못 해요. 국적이 없으니까 그 맞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럴 자격이 없는 거야. 아파도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요. 그런 속에서 맞으면 거의 버려진 그냥 사람으로서 살고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하자. 어떻게 이렇게 사람도 아닌 사람으로서 아무런 인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데 이걸 좀 해결해 달라. 그거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그 우크라이나 거기 난민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로 좀 피난한 온 고려인들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정책을 요구를 했고 그것이 나중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무슨 그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죠. 작은 힘이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분들하고는 한 번 만나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지만은 한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조금 의뭇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라면 그런 일이 있어서 기억에 남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충격 그 자체였고 애도 이전에 상황을 그렇게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사회의 구악 세력들, 독재 세력의 잔재들, 그들에 대한 분노가 참 컸어요.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민주화시키고 개혁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 세 번 대통령에 연속해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그 깨달음도 강해졌고,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당은 물론이고 그 의미를 우리 국민의 자산으로 삼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고통스럽기도 하고 정말 황망했지.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하셨는데, 김 전 대통령이 분향을 하고, 그 불편한 몸으로 분향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한참을 노려보시더라고. 그 분향하고 돌아오시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 옆에 앉아 있으니까 한참을 노려보고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정말 분개하셨구나. 저분의 분노가 상당히 높으시구나. 나는 그분이 그런 태도를, 그런 눈길로 사람 쳐다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충격이었고 우리의 상실이었죠. 그리고 그러나 또 그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던 거라는 역설적인 그런 공헌도 있고 우리 사회의 발전의 한 내적 계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분양하고 돌아오시면서 이명박을 이렇게 노려보시는 눈길이 상당히 날카로우시더라고. 이명박 그 전 대통령도 의식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무슨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하는 것은 뭐 인간적인 느낌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불편하셨기 때문에 또 연세도 꽤 높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병원에 입원한 기간도 좀 됐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모두들 준비는 돼 있었지. 그렇지만 한 시대의 거목이, 한 시대의 거인이 역사 현장의 뒤안으로 가시는 길이었으니까 애도 그리고 안타까움 이런 감정들이었다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이 단연 일이고 그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역사에서 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한 첫 번째 대통령, 그리고 그 업적이 한국사의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초를 닦은 대통령. 이런 대통령으로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작업을 이어가면서 또 과감하게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쳐다보면서 사는 분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치열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으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연히 그 두 번째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런 스타일은 조금 온건하겠지만 분명한 그 개혁 입장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까지 해서 4명밖에 안 되는데 현 대통령을 뭐라고 쓰고 무슨 평가한다고 해서 말이 빠르고, 나는 다 훌륭한 대통령들의 계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그 3분밖에 안 계세요. 내가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워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순서 매겨본 적도 없고 매길 수도 없어요. 거긴 뭐
거기는 워스트 아닌 대통령을 말하라는 것이 차라리 더 편할는지도 모르지. 뽑을 생각 없어요. 꽤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꽤 개혁적이고 사회를 보는 시각이나 철학은 진보적인 분인데 태도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그 대신 또 과감하고 옛날에도 그렇게 말은 별로 없는데 그런 그 행위는 단호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능한 보좌관이었지. 나도 지금 우원식 의장이 저 정도로 일할 줄 몰랐어요. 내 평소 생각보다 뛰어넘어요. 나보다도 더 잘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국회의장은 중립입니다. 야당의 편도 아니고 여당의 편도 아닙니다. 단 국민의 편입니다. 22대 국회를 구성한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국회의장이 할 일이고 지금 국민들이 이 표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했고 공부도 했고 무엇보다도 실천력이 강하고 부지런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고 아마 역대 국회의장 중에서 기억에 남을 의장이 될 거예요. 그 의장이란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의전적인 자리에 그저 불과하게 되는데 의장 스스로가 무슨 하는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 우원식 의장은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도전을 해 나가면서 의장직을 수행을 하거든. 훌륭한 의장이에요. 나로서는 자랑스럽다면 자랑스러운 후배죠. 나도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처음일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같은 지역에서 같은 노원 지역 출신이니까. 아니 글쎄 얼마나 무슨 크게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무슨 했다거나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느낌은 늘 있었어요. 생각이 깊고 행동력이 있고 그리고 태도가 분명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뭐 이렇다 저렇다는 안 하지만은 유능하고 믿음직스러운 데가 있었어요. 대통령 참 잘 뽑았다는 생각이에요. 이러저러한 그 여러 가지 곡절과 좀 난관이 있었는데 그걸 기어이 뚫고 대통령에까지 이른 그 인간적 측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이 한국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태도 또는 그 영민한 그런 자세 이것이 상당히 기대를 갖게 하는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갖는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관점에 얽매여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다시피 민주당은 진보적인 정당입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보수성을 가지기도 했고 또 그런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입장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분이 경제사회정책을 하는 걸 보면은 방법은 수단은 상당히 보수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채택을 해요. 그걸 취해요. 그런 길을. 그래서 저희가 보수 전향을 하는가 하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은 목표는 또 그게 아니에요. 하는 개혁을 해나가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수단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지만은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아요. 개혁적 목표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그 노조 양대 노조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 협의체를 다시 만나고 화합하게 한다거나 미국 대미 대일 관계에서 특히 이제 대일 관계에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한국민으로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데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기본 스탠스를 많이 가져와요. 그러나 대응은 방법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한쪽의 스펙트럼만을 가지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당히 유능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또 과감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지금 요즘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이거 뭐죠 그 쿠폰 나눠주기 하는 거 그런 것도 반대가 많거든. 그렇지만 그걸 과감하게 해내거든. 내란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를 바라는데 그건 그렇게 보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거든 지금.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개혁적인 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 이전, 중앙부처 지방 이전도 과감하게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고 싶으면서도 못했던 것들, 그리고 또는 포기해버렸던 것들, 이런 일들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달 안 됐으니까 종합적 평가는 어렵지만은 현재까지 태도로 봐서는 대통령 잘 뽑았다는 생각이에요. 정치의 방향이나 방법이 사회개혁의 방법이 상당히 유능하게 접근한다. 아니, 채택한 방법이니까 채택을 하는 것이지 채택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겹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김대중 대통령의 그 노선을 그리고 그 방법을 원용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꽤 닮은 구석이 많아요. 정책적 측면이라든가 태도에 있어서.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남북 문제는 우리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모르겠고 그렇지만 남북 문제를 풀어가려고 많이는 애를 쓰고 있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북의 냉담함이나 냉담한 태도나 남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에 대해 또 이쪽의 성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도발적인 데 대해서도 인내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끌어가려고 그러고 있고 꾸준하게 그 관계 개선을 위한 문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는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경제 정책도 거기서 자칫 이제 거기가 이제 분수령이 되는 건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가 하는 그 의혹을 가질 때가 있거든 사람들이. 그러고 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의심을 하는데
반면에 노랑봉투법 같은 개혁적인 입법이라든가 노조와의 격이 없는 만남, 노동자 출신의 노동장관 임용, 이런 문제는 또 파격적으로 그 진보 방향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매우 복잡한 과정인데, 그 어떤 그 이념을 그렇게 중요시 않고 현실적으로 양쪽을 아우르면서 양쪽에 필요한 대목들을 또는 그 우리 정치 사회가 그 요구하는 그런 문제 해결을 상당히 과감하게 펼쳐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외교도 실용주의적이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방향이라고 그럴까, 자주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점에서도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 생각보다 기대치가 더 커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미덥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 확신이 안 가는 대목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나의 그런 그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요.